일단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일학원 원장 김윤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늘이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하는 마지막 설명인데요. 지금까지 총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는데 10번인가 이게 11번째라서 현재까지 참여해주신 분들이 한 300명 정도, 학부모님들, 학생 합쳐서 한 300명 정도, 한 10차례 정도쯤 되기 때문에 한 300분 정도쯤이 참석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특히 지금 학부모님이 한 2분 내지 3분 정도쯤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학생들 위주로 설명회를 하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의 설명회와 그 다음에 학부모님 위주의 설명회는 학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론적 기반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요. 학생들한테는 이론적 기반보다는 실제 이렇게 하는 연습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학생들에 맞춰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 좀 학년만 확인을 하고 갈게요. 학생들 현재 혹시 중학생 있으면 손 들어볼까요? 예비 고1 내려볼까요? 몇 학년? 2학년 되는 거예요? 아니면 3학년 되는 거 여기는? 예비 고1 되는 거. 오케이. 그럼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 한 명이고, 그다음 예비 고1은 한 명이죠. 그럼 나머지 고1 손 들어볼까요? 현재 고1 내려볼까요? 현재 고2. 그러면 오늘 대다수가 고1 학생들하고 고2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좀 실전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2학년 고1, 2는 뭐 수준이 좀 비슷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요 앞에다가 좀 되게 거창하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뭐 국어 과목 1등급을 받는 비법 이렇게 달아놨는데 사실은 조금 너무 거창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부원장님들이 좀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1등급을 받는 비법이라기보다는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좀 더 정확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급의 가장 든든한 토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제가 1등급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바로 읽기 능력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1등급인데 이 1등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무래도 좀 좋은 성적이고 높은 건데 1등급의 비법이 읽기라고 하면 이건 좀 너무 식상하고 이건 너무 좀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것 아닌가. 뭐 처음에 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짧으면 90분, 길면 한 120분, 보통 90분에서 120분 사이로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설명회 들으셨던 분들은 진짜 이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대단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런 읽기에 대해서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지금 학생들이 뭐 20명 남짓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학생들은 집에 가면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읽기 파트에 대한 생각을 진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1월달과 2월달에 이렇게 겨울방학 기간을 가질 건데요. 이 겨울방학 기간 때 읽기에 초점을 맞춘 내 능력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3월달이 기다려질 거예요. 3월달에 모의고사가, 그렇죠? 4월 말 내지 5월 초에 보는 중간고사가 기다려질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1등급의 가장 든든한 토대 읽기 능력,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기에 대해서 가장 커다랗게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자.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실제로 읽는다고 읽는데 그건 읽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글씨를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국어 성적 향상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은 읽기임. 요렇게 읽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해독이에요. 그럼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못했느냐 요것이 바로 읽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자 읽어보자 하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해독만 합니다. 해독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가 한 편 있다고 했었을 때 기영도의 빈집이라는 시가 있었을 때 잠시 뒤에 읽고 생각할 시간을 제가 드리긴 할 건데 자 기영도의 빈집을 지금부터 우리 읽어볼 거야? 자 읽어보고 빈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학생들한테 읽을 시간을 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빈집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대답을 하지 못하면 해독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렇죠? 어디로 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해석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해석으로 나아가야지만 그렇죠? 해석의 단계가 돼야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읽기 능력은 왜 필요할까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수능 국어를 생각해 보면 수능 국어는 어떨까요? 내가 배운 거, 내가 외운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풀어본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홍길동전, 춘향전, 토끼전, 흥부전 모르는 사람들 없죠, 줄거리? 걔가 모의고사 시험 나왔을 때 다 맞추나? 아니면 틀릴 때도 있나? 틀릴 때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수능 국어는 100% 어떨까요? 내가 외우고 있는 것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두 번째, 내신 국어 생각해 볼까요? 내신 국어에서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암기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도 교과서의 바깥에서 나오는 응용 문제라던가, 그렇죠? 혹은 또 교과서 내에서 나오는 문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택지라던가 혹은 보기 같은데 교과서에 없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응용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하고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가끔 나오게 되지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문을 읽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능력이 읽기 능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읽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라고요? 해독을 하고 해석을 했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야 읽어봐. 선생님 읽었는데요. 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읽어봐 했었을 때에는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중심 내용들이 다 정리될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읽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3가지를 사용해 가면서 실제 읽어가는 그런 예를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정말 간단한 거고 너무 쉬운 거예요. 뭐죠? 우리 학생들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보라고 시키는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읽어야지 머릿속에 더 많이 남습니다. 기억이 좀 많이 남아요. 자, 어긋나누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끊어읽기예요. 자, 끊어읽기를 얘기하기 전에 여기 조금 어린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으니까 아주 좀 기본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국어에는 5개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다시요. 국어에는 5가지의 영역이 존재하죠. 수학에는 커다랗게는 2가지의 영역이 있나요? 대수와 기하. 즉 도형 파트와 그쵸? 수를 다루는 대수 파트가 있죠. 2개가 합쳐진 건 해석기하학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국어에도 총 5개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자, 그 5개의 영역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독서, 문학, 화법,
장문, 문법. 이렇게 5개의 영역이 국어에 존재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국어 교과서가 있죠. 그럼 국어 교과서에 있는 소단원들은 이 5개의 영역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어는 문학단원이고, 어떤 단어는 뭐 독서와 장문단원이고, 어떤 단어는 화법과 장문단원이고, 어떤 단어는 문법과 화법단원이고, 이런 식으로 단원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 5가지의 영역이 전문안에서 배우는 선택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문학, 화법과 장문은 합쳐서 하나의 선택 과목으로 존재하고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매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얘네들이 각각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독서 교과서가 있고, 그죠? 문학 교과서가 있고, 화법과 장문 교과서, 언어와 매체 교과서. 물론 선택 과목 중에 뭐 실용국어라고 한다든지, 그렇죠? 심화국어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자,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도 이 5개의 영역을 측정하는 게 수능이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수능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혹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제적으로 보는 수능은 독서가 17문항, 그죠? 문학이 17문항.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쵸? 공통 영역.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는 선택 과목.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택이 11문항. 합쳐서 총 45문항. 요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죠? 공통문항이 34문제, 선택이 11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수능이 45문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물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볼 때 이렇게 보지 않죠?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법과 장문,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부터 45번까지가 독서하고 문학이 각각 섞여져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국어의 영역은 무조건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책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서 말하는 독서. 그럼 국어에서 말하는 독서는 뭐냐? 문학을 제외한 나머지의 읽기 영역을 독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학을 제외하고. 그래서 흔히 이 독서는 문학을 제외했기 때문에 글의 종류로 봤었을 때 비문학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과 영역으로 얘기하면 비문학이 맞는 말이 아니라 독서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국어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국어가 이렇게 5개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국어 교육과를 갔어요. 사범대학에서. 그러면 몇 가지를 배울까요? 5가지의 교육론을 배워요. 그죠? 독서교육론, 문학교육론, 화법교육론, 장문교육론, 문법교육론. 이게 대표적으로 국어교육과에서 배우는 5가지의 교육론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대학교를 가잖아요. 대학교에서도 국어교육과를 가면 독서교육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고 배웁니다. 그럼 이 독서교육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학생들의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짜 여러 가지의 방법 같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겠죠. 당연히 이런 책에는. 그죠? 우리나라의 독서교육론 나와 있는 것만 수십 종이에요. 그 수십 종의 책 중에서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거의 첫 번째들로 다 손에 꼽는 게 어구나누기예요. 이 어구나누기를 설명하려고 앞에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자, 다시요. 독서교육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구를 나눠 읽어, 끊어 읽어.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끊어 읽기를 정말 잘 가르쳐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어구를 나눠서 읽는 끊어 읽기 자체를 수업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독해력이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나 최근에 스마트 기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죠. 이런 스마트 기기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독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 독해력이 왜 떨어질까요? 스마트 기기가 특징이 뭐냐? 이 스마트 기기는 화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그죠? 장면 전환이 쉽게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의 장면을 봤다고 칠까요? 그걸 말로 혹은 글로 설명해 볼까요?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고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고 옆에 있던 상대방은 이런 말을 했고 그때 얘는 손에 어떤 가방을 들고 있었어. 뭐 손에 또 지갑을 들고 있었어. 뭐 했어. 막 설명이 나와 있는 글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굉장히 길겠죠. 그럼 다시 말하자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데 익숙하냐면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바쁜 거예요. 다시 정보를 뭐 하기가 바쁘다고요? 그렇죠. 그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작업이 될까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작업이 될까요? 해독이 되겠죠. 그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생각을 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받아들이기가 바빠. 뭐가 안 돼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V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줄거리를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어. 그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다 밟지 않겠죠. 왜요? 그쵸. 동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막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은 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자, 네가 읽은 책의 주제가 뭘까? 글쎄요, 뭘까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등학생 때 한 문단을 읽었어요.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뭘까? 시를 읽고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무엇일까? 내가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고 있어. 다 해독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수업은 어떤 것에 익숙하죠? 뭐에 익숙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수업은? 자, 기형도 1970년대 문학에 등단을 해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독재 정권에 저항하면서 자유를 노래하는 시를 많이 썼어. 그러다가 30대 초반 때 요절한 시인이야. 자, 기형도의 빈집, 얘들아 이거 모의고사에 3차례나 나왔었던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네. 자, 선생님이 빈집의 상징적 의미 불러줄게. 받아 적어볼까? 빈집의 상징적 의미 1번, 빈집의 상징적 의미 2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국어 수업의 과정이라면 이런 국어 수업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해석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 능력이 그치요, 높지 않고 많지 않은 거예요. 올 겨울방학의 목표는 해석 능력 높이기. 그죠? 해석 능력 높이기, 그게 바로 읽기 능력. 최근에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리터러시라고 불리는 문해력 혹은 문식성, 문해력 이런 말들이 미국에서는요 한 2006년, 7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국어 교육 시간에. 리터러시란 말이 생긴 거는 100년이 넘는데 150년 전인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05, 6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2년, 13년부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육의 화두로 떠오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국어 문제집 외부에서 사잖아요. 거기에 보면 문해능력, 문식성 이런 말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과 급격하게 연관될까요? 스마트폰의 보급이에요. 스마트폰이 보급됨과 동시에 학생들의 문해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대들에 비해서.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올 겨울방학의 목표는 뭐여야 된다고요? 읽기 능력 향상. 첫 번째 방법,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 방법 어구나누기, 끊어읽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끊어읽기가 왜 중요하냐? 아까 말했던 영상 어떻다고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 빠른 시간에 확 지나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바빠. 해독을 하기가 바빠. 뭘 못해요?
석을 못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글도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요? 빨리 읽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돼요. 그럼 해석을 하기 위한 첫 단계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을 어떻게? 줄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어읽기가 필요한 거예요. 끊어서 읽는 가장 큰 이유는 그치요.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그치요. 정보의 양을 줄여줍니다. 자, 우리가 해독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신체기관은 눈이겠지요. 그지요? 끊어읽기를 하면서 눈이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거야. 눈이 가는 게 아니라 뭐가 가야 돼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가 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이 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사고가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끊어읽기를 통해서 야, 입력 그만해. 머릿속에서 사고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게 끊어읽기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학원 강사를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7살이니까 그죠? 한 7, 8년 동안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군대 갔다 온 기간도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나머지 기간은 실제로 학원에서 대체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올해 이런 학생을 처음 봤어요. 원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네 하니까 학생이 한 명 들어오더라고요. 학생이 한 명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원장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모의고사 질문 하나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도무지 몇 번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앉아봐. 자, 지금부터 선생님 읽어가 볼게 하고 5줄을 읽었습니다. 5줄, 딱 5줄. 벌떡 일어나더니 가보겠대요. 야, 왜 설명도 안 했어? 이게 제가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이 지문을 3번에서 5번 읽은 것 같았는데 지금 원장 선생님이 5줄 읽어줬는데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읽을 때하고 원장 선생님이 읽을 때하고 딱 하나 차이가 원장 선생님은 중간에 딱딱 끊어줬대. 근데 갑자기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된대. 자기가 빨리 가서 잘 해보고 싶대. 그렇게 읽었을 때 이 지문이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빨리 가서 해보고 싶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읽기와 원장 선생님이 읽기의 차이점을 말해주지 않고 스스로 파악하는 학생들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좀 그 학생에 대한 걸 찾아봤더니 그 학생이 어떤 학교 국어 1등이긴 하더라고요. 전체 1등 국어 성적이.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빠른 거죠. 읽는데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 어떻게 읽었더니 끊어 읽었더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무언가를 읽을 때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즉 다시 얘기합니다. 뭐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눈이 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빨리 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눈은 뭐 하는 기관이라 그랬죠? 해독하는 기관. 머리야, 사고야, 이게 해석하는 기관이 되는 거지요. 그죠? 따라서 네가 빨리 가면 안 되고 네가 빨리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독해가 진짜 장난 아니게 됩니다. 잠시 뒤에 선생님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어구 나누기 끊어 읽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끊어 읽게 되면 우리가 국어라고 하는 것을 모국어로 사용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천천히 끊어 읽기만 해도 갑자기 글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 끊어 읽기에 사용되는 방법 몇 가지를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뭐 쉼표야, 접속어야, 그쵸? 그 다음에 독해 표시야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다들 기본적으로 알 것 같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보조사 은는만 좀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자, 이 보조사 은는에서 끊어 읽어. 저 보조사 은는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보조사 은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이라고는 어쩌고 저쩌고 나올 때 요 국이라고는
요런 애를 우리는 철수는 보조사 은는이라고 하죠. 자, 이 보조사 은는이 왜 중요하냐? 저 보조사 은는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업 시간은 언제일까요? 수학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읽어볼까요? 시작. y. 그렇네. 얘를 뭐로 읽어요? 그렇네요. 다시 말하자면 y 이퀄일 때 요 이퀄을 우리나라의 보조사 은과 는으로 읽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퀄과 보조사 은는은 문법적 기능이 어떻더라? 같더라. 특히 이 보조사 은는을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 보조사 은는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기능으로 화제 제시라고 나옵니다. 사전에. 즉 국일학원 은 하게 되면 국일학원이 중심 화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y는 하면 y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제 뒤에 나오는 즉 y라고 하는 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y는 x값이 이렇게 돼서 y값이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지요. 똑같아요. 그럼 국일학원은 하게 되면 국일학원이 이퀄. 그럼 뒷부분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국일학원. 그래서 보조사 은는은 중심 화제를 파악할 때 대단히 중요한 그렇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놈이 되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보조사 은는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고 갈까요? 접속어에서 끊어 읽어, 쉼표에서 끊어 읽어, 독해 표지에서 끊어 읽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독해력을 올려주는 방법의 두 번째 예측하며 읽기입니다. 자, 시요. 두 번째 예측하며 읽기. 우리 여기 지금 고1 예비 학생 있는데 고1 예비 학생들이 주과대에서 설명회를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다 진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기 한 명밖에 없어서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그지? 그럴까봐 개별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게. 중학교 3학년 때 1학기 교과서가 됐든 2학기 교과서가 됐든 반드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예측하며 읽기라는 소단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교과서가 통과되지가 않아요. 왜? 교과서를 만들 때의 기준에 너에 관련되는 내용을 반드시 넣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에서는 예측하며 읽기라고 하는 내용이 중학교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측하며 읽어본 적 있어 없어? 중학교 때? 없을걸? 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예측하며 읽을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예측하며 읽을 때의 이점으로 좋은 것은. 예측하며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며 읽기가 늘지 않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독서교육론. 이 독서교육론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끊어읽기라 그랬죠. 이 독서교육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독해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예측하며 읽기를 꼽습니다. 그만큼 이 예측하며 읽기는 독해력을 상승시켜주는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국어를 17년에서 18년, 뭐 짧으면 15년 모국어로 사용했죠? 국어를 오늘 친구들이랑 얼마를 이야기했을까요? 혹시 오늘 읽었던 책이 있나요? 교과서가 있나요? 혹시 풀었던 문제집이 있나요? 다 국어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국어 문장의 구조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말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냉면 먹어. 나는 냉면 먹을게. 다시. 너는 냉면 먹어? 나는 냉면 먹을게. 이 문장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설명해봐. 아무도 설명 못할걸요? 그죠? 문법적으로 설명해봐. 그럼 설명을 못해요. 하지만 얘가 문법적으로 이상해. 잘못됐어. 이건 누구나 다 알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직관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관적 능력이 다 있어요. 조금만 한 템포씩 끊어 읽어주잖아요. 머리가 가잖아요. 예측하며 읽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개만 물어볼까요? 2장이 나왔어요. 다시요.
주장이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다 이어질 내용 예측할 수 있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글을 읽다가 이거 주장 같아요. 그럼 뒤에는 당연히 이 주장에 근거가 나오겠군. 이렇게 생각해주면 글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 문제점이 나왔어요. 다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자, 뒤에 뭐가 이어질까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예측하면서 안 읽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측하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어떻게 할까요? 끊어냈죠?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다는 얘기는 눈이 가요? 머리가 가요? 사고가 가는 거예요. 머리가 가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어. 그럼 뒤에 해결 방안이 나오겠네?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볼까요? 문제점이 중요해? 해결 방안이 중요해? 생각해 볼까요? 야, 놀러 와봐. 야, 너는 국어 공부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게 문제점이 있네. 상담 끝. 가. 되겠어요? 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있어. 뭐가 중심 내용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독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뭐 이렇게 표 같은 거를 하나 넣어놨는데, 자, 요 표가 바로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뭐 가장 좀 기본적인 구조 몇 가지를 선생님이 넣어놓은 거거든요.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내용, 나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갈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독해력을 길러주는 방법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초인지 전략. 말이 좀 어렵죠. 초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고와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 학습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걸 초인지 전략이다. 말은 되게 거창한데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지금 초인지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초인지 전략이 밑줄 긋기잖아요. 읽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밑줄 치죠. 이게 초인지 전략이에요. 그죠? 메모하기. 독해 부호 만들기. 독해 부호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끊어 읽을 때 이렇게 사선을 할 거야. 접속사가 나오면 뭐 이렇게 뭐 세모 표시를 좀 해볼 거야. 뭐 기타 등등.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나는 뭐 밑줄 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독해 부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초인지 전략입니다. 근데 이 초인지 전략 중에서 선생님은 자기 질문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질문법. 그럼 자기 질문법 글을 읽어가다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다시 글을 읽어가다가 뭘 던져요? 그럼 질문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6개 있지 않아요? 그거부터 던지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는 고급스러운 질문들도 막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6개의 질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써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들어가 있는 건 많아요. 끄집어내질 못해서 그렇지. 그죠? 우리가 학부모님들 설명할 때는 이런 거 다 설명하거든요. 들어가는 걸 수렴적 사고라고 하고 들어가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걸 발산적 사고라고 해요. 그죠?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수렴적 사고가 필요할까요? 발산적 사고가 필요할까요? 발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육하 원칙 뭐죠?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뭐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뭐 대체적으로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누가라는 질문은 특히 뭐를 읽을 때 누가라는 질문을 하면 되게 좋을까요? 왜? 너 몇 학년 학교? 2학년 대건. 이름이? 김동근. 동훈이. 대건? 대건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있었네. 자, 어쨌든 좋습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선생님 수업 들어가거든요. 그죠? 겨울방학 때에 고등학교 3학년에 거의 모든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건데 그때 다 이렇게 읽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읽기 시범 보여주기 이런 것들 2달 동안 할 거예요. 왜? 고3들 제발 최저라도 확보해서 한 단계라도 높은 대학 쓰자.
그죠? 내신만 생각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학을 쓸 수가 없죠. 어쨌든 수업 시간 때 좀 많이 이야기를 할게요. 그죠? 특히 시에서 화자 찾아요. 또 소설에서는 누구 찾을 수 있어요? 서술자를 찾아요. 그래서 시를 읽다가 계속 질문 던져야 돼. 누가? 그죠? 얘네들은 마찬가지 문학에서 뭘 정리할 때 하는 질문일까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뭐니? 밤이요. 공간적 배경이 어디니? 교실이요. 이건 해석일까요? 아니면 해독일까요? 해독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해석이에요? 그러면 시간적 배경인 밤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뭐니? 그러면 그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라는 질문을 던져서 시 공간을 찾고 이 시공간의 의미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해석 과정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시공간이 되게 중요해 하면 시공간 찾는 게 어렵나? 이거 되게 쉬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범하고 있어요. 시공간을 찾아! 그럼 뭐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훌륭해. 오늘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오늘 굉장히 잘 알아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밝아요. 2달 하면 겨울방학 1월달하고 2월달에 선생님이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애가 한 6등급에서 2등급 초 모의고사 성적이 2달 공부하면. 자, 무엇을 뭐 찾을 때 하는 질문일까요? 생략된 목적어를 찾을 때 하는 질문이겠죠? 그죠? 어떻게 자세한 설명 따라서 이 어떻게는 우리가 비문학을 읽으면서 그렇죠?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하면 좋아요. 왜? 근거 찾을 때 하는 질문이겠죠? 자,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물어볼 거야. 이 시점에서 어떤 질문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은 언제 하면 좋을까? 끊어 읽을 때. 다시 언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기계적으로 끊어 읽는 게 아니라 끊어 읽으면서 이어질 내용 예측. 끊어 읽으면서 질문. 이렇게 조금씩만 하다가 보면 글의 내용이 실제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부터 저 3가지의 방법을 최대한 사용해서 최대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읽기 연습에서 시가 있는데 시는 잠깐 넘어가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독서 비문학 읽기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좀 너무 쉽기 때문에 좀 넘어갈 거고요. 요건 학부모님들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학생들 위주의 설명회 때는 제가 첫 번째 걸 했는데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몇 번째부터 시작할 거냐면 3번째 지문부터 시작할 거예요. 독점자가 소비자들을 차별하는 요령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읽지 마시고요. 자, 얘를 지금부터 읽어볼 건데 읽고 요 짧은 문단의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써볼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심 내용이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정리를 못하겠어요.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이 되려면 읽고 나서 읽은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읽을 때에는 끊어 읽어보시고 예측해보시고 초인지 전략을 최대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출발!
아주 우리 수업 시간에 보면 엄청날 것 같아. 좋아. 2달 하면 엄청날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여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딱 얘기한 지 한 50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뭔가 과거에 내가 하던 읽기랑 조금 달라 또는 막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요약해보면서 써보는 친구들 있거든요. 아주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읽기 능력을 갖춘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출발해 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읽을 거예요. 지금부터 필기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복습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갑시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지 말고 이 지문이 아니라 다른 지문을 한번 얘처럼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막 수업이 된다. 지금 설명의 시간 때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을 최대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까요? 자,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소리내서 한번 읽어줘 볼까요? 독점자가 시작. 자, 한번 끊고 가야죠. 보조사 은는에서는 한번 끊고 가야죠. 보조사 은는이 나오면 이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뒤에 이어질 내용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독점자가 소비자들을 차별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에 쭉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네. 독해 끝. 저는 독해가 끝났습니다. 혹시 독해가 끝나신 분 있을까요? 그죠? 이게 이어질 내용 예측이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뭘 보냐? 독점자를 봐요, 소비자를 봐요, 차별을 봐요. 이러면 독해 끝이 안 나와요. 독해 끝이 나오려면 모든 글자들에 주목해야 돼요. 소비자? 그럼 소비자의 최소 몇 개의 종류가 나올까요? 최소? 그쵸. 소비자가 한 사람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점자들은 이 소비자들을 똑같이 대할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대할까요? 왜? 뭐 한다고 했을까요? 차별. 그럼 이렇게 정반대의 내용이 이어지는 글의 구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학생들? 글의 구조가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이만큼의 내용과 이만큼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 같으면 이런 전략을 쓰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열나천천히. 열나천천히 읽으면서 이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으면 뒤에 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눈이 빨리 가면 글의 의미를 몰라요. 머리가 빨리 가잖아? 그럼 나중에 여기를 거의 안 읽어도 되거나 읽어도 아주 빨리 읽어버릴 수 있어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독점자가 소비자들을 차별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자, 지금부터 얘네들을 어떻게 차별할까? 얘네들을 어떻게 차별할까? 정리해볼까? 이러면 독해가 끝나요. 이 지문을 보면서 선생님 저는 경제 못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까지 경제에 관련되는 내용을 막 진짜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너무 어려워요. 독해를 못하는 학생들. 그럼 독해를 진짜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출발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쉼표라서 한번 끊었습니다. 뒤에 내용 안 읽을 거고요. 자, 얘를 뒤집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에게는 그럼 뒤에 이어질 내용 알잖아요. 그러면 뒤에 내용을 안 읽어도 소비자 A라는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 B가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로 둘을 차별하네요.
이 탄력성이 크냐, 이 탄력성이 작으냐에 따라서 너는 크니까는 낮은 가격이고 너는 작으니까 높은 가격이야. 뒤에 이어질 내용 독해 끝. 아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질문 해볼까요? 뒤에 이어질 내용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독해 끝났네요. 너한테 낮은 가격을 매기는 이유, 너한테 높은 가격을 매기는 끝났네. 이게 구조예요. 너한테 왜 높은 가격을 매겨? 너한테는 왜 낮은 가격을 매겨? 너한테는 왜 높은 가격을 매겨? 독해 끝. 그죠? 선생님,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탄력성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지문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독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독해를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부터 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탄력성에 뭘 파악해볼까? 그렇습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문맥을 통해서 탄력성의 뜻을 파악해볼까? 영어 지문을 읽어나가다가 영어 지문에서 한 지문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알아야 해석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영어 지문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단어의 뜻을 문맥적으로 유추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국어도 똑같아요. 근데 국어는 유독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 단어 뜻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어휘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930년대 쓰여진 시인데 요즘 나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더 심하면 어떻게 되죠? 고전시가 가사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말 투성이 해석할 수 없어요. 다 암기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고전시가들도 접근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얘처럼 문맥으로 겨울방학 때 카페에다가 고전시가를 읽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해서 그죠?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호응이 없어서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자, 숙제가 늘어날 뿐인 거죠. 그죠? 자, 여기 볼까요? 그럼 실제로 탄력성의 뜻을 파악하면서 읽어가 볼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매기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예측한 내용이었죠. 자, 지금부터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가격 탄력성이 높은 수요자는 탄력성이 높아요. 아까 무슨 가격이었죠? 낮은 가격. 그럼 지금부터 뭐가 나올까요? 낮은 가격을 매기는 뭐가 나올까요? 아까 다 했어요? 이유? 그죠? 가격 변화에 민감해요.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반응. 그래서 무슨 가격을 매겨요? 높은 가격을 매기면 안 돼요. 낮은 가격을 매겨야 돼요. 고개 들어볼까요? 자, 뒤에 이어지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뒤집어. 준비. 시작.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을 감소시키지?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을 감소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넌 높은 가격. 이해됩니까? 이게 어제 100원이었습니다. 오늘 1000원이 됐어요. 너 살래 안 살래? 그럼 이걸 1000원에 팔면 거지 되는 거지. 이게 어제 10원이었어. 오케이? 오늘 10,000원에 팔 거야. 내일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다 나온대. 어제까진 10원이었는데 오늘은 10,000원. 내일 시험이야? 여기서 다 나와? 살래 안 살래? 그럼 이건 10,000원에 팔겠죠. 당연한 거죠. 그 얘기네요. 그럼 탄력성의 뜻은 뭘까요? 공통적 의미를 찾아볼까요? 가격 변화에 민감해?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탄력성은 뭘까요? 가격 변화에 대한 지문이 그렇죠.
단어의 뜻을 문맥적으로 유추할 때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문 속에서 그 단어와 연관된 아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 그러면 그게 탄력성의 뜻일 수 있겠네요. 끝. 그럼 이 지문을 100% 완벽하게 읽는 거예요. 올 겨울 방학 때 이런 연습해야 돼요. 선생님. 오케이. 이렇게 읽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원장 선생님이 모르는 게 하나 있네. 수능은요, 45문제를 80분 동안 풀어야 돼요. 시간이 어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읽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읽고 분석하면서 우리의 뭐가 향상될까요? 독해력이 좋아지는 거죠. 사고력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맞아? 수능을 보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읽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었던 내용들이 저절로 튀어나오겠죠. 내가 11월달 모의고사 볼 때보다 3월달 모의고사 갔었을 때 독해 능력이 늘고 읽기 능력이 늘었어? 그러면 두세 개 더 맞는 거예요. 세네 개 더 맞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이런 걸 안 하잖아? 내가 11월달에 문제 풀었던 방법과 지문을 읽었던 방법이나 3월달에 읽는 방법이 똑같아. 망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수학 비슷한 문제를 왜 계속 풀어요? 그죠? 그렇게 계속 푸니까 푸는 시간이 단축되네요? 정확하게 풀리네요?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서 독해력 향상에 진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게 1월달, 2월달에 여러분들의 목표여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읽어가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더라고요. 독점자가 소비자들을 차별하는 요령은 끊었어요. 끊었죠? 바로 가더라고요. 끊었으면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좋아요. 그럼 세 번째 거 있잖아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여기 볼게요. 읽고 중심 내용을 요약한 다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중심 내용을 읽고 요 문단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얘가 요 문단 뒤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요약. 요 지문 정도쯤을 읽고 요약한 다음에 뒤에 이어질 내용 예측해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그럼 대부분의 글의 구조 다 읽을 수 있어요. 출발해봅니다. 요약해보시고 뒤에 이어질 내용,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인가.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다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잠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가거나 혹은 자꾸 눈으로만 읽어가면 안 돼요. 실제로 끊어주고 표시해보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안 가잖아요. 자꾸 눈이 가잖아요. 내가 읽은 내용이야.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생각해보지 않고 머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가잖아요. 그럼 얘는 멈춰요. 얘만 작동해요.
그럼 독해가 안 돼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일단 이기겠다는 전략을. 좀 길잖아요. 그럼 정리해 봐야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길 거야. 이기는 게 주야. 이런 얘기죠. 그것이 마치 대자연의 법칙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얻는다. 확실히 학부모님들 설명할 때 요즘은 안 했었고요. 예비 고1 할 때도 요즘은 안 했어요. 저번 주 이제 월요일이죠. 그저께 할 때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주가 됐었을 때는 이 지문을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을 딱 한 명이 했어요. 독해과. 여기까지 읽고 독해 끝났는데 혹시 끝나셨을까요? 끝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했더니 한 명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수업한 지 1시간 만에. 그래서 조금 아까 학생이 읽을 때도 그렇게 읽었어? 아니요. 원장 선생님이 읽으니까 전 그 단어가 보였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천천히 읽는 거죠. 그죠? 뭐뭐처럼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글의 글쓴이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일단 이길 거야 라는 전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 오케이. 오케이. 요만큼만 신경 써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면 돼요. 근데 그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글자와 단어들을 다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다윈의 적자생존은, 다시요? 다윈의 뭐라고요? 적자생존. 선생님 저는 적자생존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럼 문맥에서 찾아봐야죠. 그죠? 그 문맥에서 찾아보면 적자생존은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끝나겠네요. 그죠? 가장 비열하고도 가장 경쟁력 있는 이기적 인간만이 진화의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한다. 그럼 이런 이기적 인간은 어떤 인간이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적 인간이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게 독해하는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물었을 때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해해. 그건 일단 그치 안 하는 게 좋죠. 지문 속에서 찾는 거. 이 글에서 말하는 이기적 인간은 어떤 인간이지? 이런 사람이야. 진화의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한다. 문장의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뭐뭐처럼 보여? 뭐뭐처럼 암시해?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의미하는 바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들로 바꿔서. 타협과 협동 그리고 친절은 패자나 무기력한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적이지 못한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반역죄와 같은 것이다.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독해. 보이나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오랫동안의 사람들이 이걸 진실로 받아들였대요. 요렇게 문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문장으로 나오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뭐뭐라고 믿어왔어요. 뭐뭐라고 생각해왔어요. 자, 정리되는 친구들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 두 글자 다 같이 통념. 이렇게 나와야지요. 통념이라는 단어가 선생님 저 뭔지 모르겠어요.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심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통념. 얘는 영어 시간에도 나올 텐데 영어 수능 독해 같은 거 하다 보면 하나 물어볼게요. 통념이 나왔어요. 뒤에 이어질 내용은 통념과 똑같은 내용이 나올까요? 정반대 내용이 나올까요? 끝났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 이익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일단 이기겠다는 전략. 그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길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기적 인간이 뭐 한다? 성공한다는? 뭐가 나왔다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 이 통념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저 반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찾아볼까? 어떻게 반박하느냐?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야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지문을 읽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왜?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문을 읽다 보니까 이기적이라는 말과 정반대의 말이 나오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문단부터는 뭘 강조할까요? 타협과 협동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이런 인간이 뭐 한다? 성공한다. 독해끝. 이 지문이 실제로 두 번째, 세 번째 지문,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이 어려웠어요? 세 번째 지문 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얘는 게임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게임을 할 때 누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게임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겨요? 다른 사람하고 협동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게임에서 승자가 되더라. 토너먼트에 꼭대기에 올라가더라. 이게 뒤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독해끝. 근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문단만 읽어도 타협하는 인간이 모든 게임에서 이길 거야. 그걸 알아. 그럼 이 독해가 완전히 끝난 거죠. 이 글은 이기적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협할 줄 아는 사람, 협동할 줄 아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게임에서 이길 거야. 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을 읽어가잖아요. 지문이 정말 쉬워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독해는 뭐가 빨리 가면 안 된다고요? 독해는 뭐가 빨리 가야 된다고요? 사고가. 그죠? 요 지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근데 지금 딱 보면 뭐 이 친구 되게 좋고 넌 이름이 뭐야? 학교가? 대건이 원래 이런 학교가 아니지 않나 그게? 대건이 원래 이런 학교가 아닌데? 아주 훌륭한데? 혹시 너도 대건이야? 네. 어? 네. 넌 이름이 뭐야? 한태림이요. 아니 저 친구는 제가 보니까 뭐지? 살짝 산만한 것 같은데 막 부산스럽고 산만한데 읽고 정리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빨라요. 다른 애들의 속도가 2배. 여기 중심 내용 정리하고 요약해서 쓰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리더라고. 딱 그 시간에 빨리 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하잖아? 그럼 선생님의 근접한 독해를 진짜 빨리 할 수 있어. 어쨌든 지나가면서 대충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써놓은 것들을 열심히 잘 봅니다. 지금 요 정도 인원이 앉아있으면 옛날 선생님이 뭐죠? 리지 시절? 혹은 과거? 그때 한강실에 이제 30살 때부터 35살 사이 때 한강실 한 250명씩 놓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친구들이 와서 뭐 질문하면 선생님 저 누군지 모르죠?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너는 오늘 수업에서 10번째 줄에 이쪽에 한 6번째 앉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애들이 놀랬어요. 그죠?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거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대충 보진 않아요. 어쨌든 자 조금만 천천히 읽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비문학의 마지막 지문 시도 몇 개 읽어봐야 되니까 좀 빨리 해볼게요. 네 번째 지문이에요. 자 네 번째 지문 똑같아요. 중심 내용 요약해보고 뒤에 이어질 내용 예측할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하지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오케이? 시작해봅니다.
천천히 해도 돼. 응? 또 중3? 오, 좋아. 아주 좋아. 자, 우리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할게요. 끝까지 못 읽었어도 괜찮고요. 근데 사실 끝까지 좀 읽었어야 와닿는 게 조금 크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구 지문은 제가 안 읽을 거고 학생들한테 정리해봐.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이제 고등학교 실제로 2학년 올라가거나 2학년 올라가거나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중심 내용을 그래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글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맞죠, 여러분들? 중심 내용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여기까지 다 맞죠? 맞습니까?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가 이어져요?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벤담과 롤스와 노직의 견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벤담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롤스는 이렇게 생각해. 노직은 이렇게 생각해. 이런 내용이 뒤에 이어지겠죠? 라고 써놓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게 뒤에 이어질 내용이야. 그죠? 벌써 이 얘기 있었잖아. 지금 우리 한 1시간 10분 지났는데 이렇게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얼마나 훌륭한 변화예요. 이걸 2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1월달, 2월달.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점수는 50점. 틀려서 50점이 아니라 부족해서 50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독해를 할까요? 요렇게 독해를 합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끊었네? 다시 뭐라고요? 여부는 무슨 뜻이에요? 여부는 무슨 뜻이에요? 정당하다가 있을 거고 정당하지? 그렇죠. 이게 정당성 여부 아닐까요? 맞을까요? 그 다음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물어볼게요. 정당하지 않다는 애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허용 범위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왜?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정당하지 않은 거니까. 맞죠? 그럼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정당하다는 애들을 다시 허용 범위니까 범위는 넓다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잘 봐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정당해 광범위하게 시행해 볼까? 소득 재분배 정책은 정당하긴 한데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돼. 소득 재분배 정책 하지 마. 몇 개? 몇 명? 독해 끝. 3명 중에 1명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3명 중에 1명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해 볼까? 1명은 소득 재분배 정책은 정당하긴 한데 최소한. 마지막 1명은 누군지는 몰라. 소득 재분배 정책 하지? 독해 끝.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단어도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쑥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중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 단어들만 들어오는 거야. 왜? 빨리 가니까. 중요 단어들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시를 못 읽는 거야. 왜 시를 못 읽어요? 시는 한 글자 놓치면 끝이거든. 얘는 괜찮아. 쓰여져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시는 어때요? 쓰여져 있는 글 자체가 짧고 간결한 게 시지요. 그러니까 시를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봐요. 정당성 여부, 허용 범위, 뒤에 벤담, 롤스, 노직, 독해 끝. 그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최소 3문단은 나와야 돼. 그죠? 벤담은 어땠는지. 그럼 뒤에 두 번째 문단에서 예를 들어 벤담이 나왔다고 할까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정당한지 안 한지. 그죠? 정당해? 범위가 넓은지 좁은지. 그게 두 번째 문단을 읽어가는 기준이에요. 벤담? 너 정당해 안 정당해? 아 정당해? 범위가 넓어 좁아? 아 좁네? 오케이.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문이 진짜 쉽게 읽혀지죠. 지금 되게 유의미한 변화는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100%는 아니지만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요 지금 딱 세 문단 읽은 거거든요. 첫 문단 읽을 때와 세 번째 문단 읽을 때 태도들이 달라진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적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훌륭하죠. 요 태도가 딱 2달 해볼까요? 그럼 내년 3월이 기다려줘요. 실제로 하루에 20분, 하루에 30분 그거 매일 해볼까요? 엄청 달라져요. 내년에 학교에서 그쵸? 교과서 외에서 그쵸? 지문이 나왔어요. 교과서 외께 보기에 실렸어요. 선택지에 실렸어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시도 이렇게 읽혀지나 볼까요? 그죠? 시가 어렵죠. 한 페이지 앞으로 가서 자 아까 얘기했었던 기영도의 빈집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모의고사에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쯤 출제가 됐었던 경력이 있죠. 자 지금부터 시간을 빌릴 거고요. 빈집의 의미 파악해봅시다. 다시 제목이에요. 제목 빈집의 의미 저거 3가지 끊어읽고 예측하고 초인지 전략 사용해 봅니다. 출발. 빈집의 의미를 써볼까요? 자, 여기 볼까요? 선생님 저 읽었는데 정리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독서 지문은 어느 정도쯤 됐는데 선생님 전 시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하는 거 보고 왜 웃었냐면 시간을 주고 나서 한 20초 지났는데 다들 눈이 여기 이쯤 가 있다고. 20초 지났는데 눈이 다 이쯤 가 있어요. 그죠? 비문학 읽듯이 읽어. 완전히 100% 남았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시작. 끊었잖아요. 끊었으면 생각해야 돼요. 사랑을 잃었습니다. 뭐 한 거지요? 뭐 한 거지요? 이런 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에요. 생각이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질문이죠. 누가? 화자네. 화자가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생각을 왜 할까요? 화자 쓰고 있네. 저 화살표 왜 날렸을까요? 다음 걸 읽는 정보가 눈으로 막 눈이 못 가게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써요?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하지 않나요? 일기를 쓰다. 그치요. 무슨 질문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뒤에 내용이 무엇을 해당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하자면 시의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나봐.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끄적끄적거리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이거 봐. 이게 눈이 빨리 가면 쉼표에서 끊어주라 그랬는데 잘 있거라. 이거 언제 하는 말이에요? 이별할 때 누군가랑 작별할 때 잠깐만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고 선생님 혼자 있는데 잘 있어. 그 순간 선생님은 뭐가 될까요? 그저 미친 거죠. 영혼이 보이는 건가요? 자, 잘 있거라 라고 하는 말은 즉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잘 있어. 잘 있어. 이렇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철수? 야, 철수야 잘 있어. 이게 원래 문장이 맞는 문장이죠. 맞습니까? 자,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잘 있어. 누구한테 한 말이야? 아, 훌륭해요. 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지금 메모칸 친 애들은 잘 있어라고 작별 인사를 하는 대상들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다 작별 인사를 하고 보니까 자, 어때? 작별 인사를 한 대상이 지금 하나야, 여러 개야? 다 작별 인사를 하고 보니까 남은 게 제목이 그쵸? 좀 멋있게, 이제 좀 멋있게 딱, 그쵸? 주제 끝. 이게 읽기죠? 이별 후의 공허함. 선생님, 저는 공허함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이별 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듯한 느낌.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랑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할 때는 막 밤이 짧게 느껴졌던 거야. 근데 이제 밤이 긴가 봐. 짧았던 밤, 이제 소용없네. 맨날 흰 종이에다가 혹시 연애 편지 썼나? 근데 이런 게 종이 필요 없네. 사랑을 하다가 보니까 뭐 싸우기라도 해서 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나? 그죠?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 필요했었던 열망? 그거 이제 나한테 다 필요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내한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있어 없어? 제목 뭐라고? 이게 읽기요. 그죠? 여러분들 읽을 때랑 선생님이 읽을 때랑 좀 같아요, 달라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전문적으로 시를 읽어갈 때 필요한 이론이라든지 시를 읽을 때 필요한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주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잘 있어? 누구한테 한 말이지? 이게 자기 질문법이에요. 이게 자기 질문법이에요. 잘 있어? 누구한테 한 말이야? 짧았던 밤인데? 그럼 짧았던 밤한테 잘 있으래. 빠이빠이 해. 그럼 짧았던 밤은 이제 나하고 같이 있지 않는 거네? 그럼 얘도 나랑 같이 안 있고 얘도 나랑 같이 안 있고 얘도 나랑 같이 안 있고 많은 대상과 이별? 남은 게 없어 보여? 이게 근데 우리는 눈이 빨리 가니까 그죠?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시는 더 천천히 읽어요. 혹은 천천히 또박또박 끊어 읽는 습관이 든 이후에 시를 읽으면 좋긴 하죠. 근데 그럴 시간은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읽을 때 3분의 1의 속도로 읽어야 돼. 천천히.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옆에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볼까요? 자, 마찬가지 꽃의 의미를 파악할 건데요. 보게 들어보세요. 꽃의 이육사. 그럼 딱 지금부터 머릿속에 네 글자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꽃, 뭐? 조국 광고. 이렇게 쓰면 그건 읽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지문에서 조국 광복에 관련되는 단어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근데 이육사는 264야. 그쵸? 우리 1000원짜리 아저씨 누구죠? 태계 이황의 직계 자손이야. 맞니 얘들아? 알았니?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일제강점기 때 조국 광복에 관련되는 시도 많이 썼고 활동도 많이 하다가 광복 직전에 돌아가셨어. 저항 시인이야. 따라서 이 시에서 나오는 긍정적 의미는 조국 광복이야. 이렇게 접근한 건 읽기가 아니죠. 그럼 내가 처음 보는 시인들의 시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 없이 읽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꽃의 의미 파악할 겁니다. 출발. 두 번 읽지 말고 한 번은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해. 그럼 왜 이게 부정적이야? 그치. 이게 부정적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가 장마였는데 오늘 비가 안 내려. 그치. 이건 문맥이 아니라 뭐로 접근하는 거야 자꾸?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건 무슨 배경지지? 기존에 읽었던 시들에 대해서 쌓여져 있는 이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부정적이었을 때는 그 근거나 이유가 시 속에 명확하게 존재해야 돼요. 이해됐을까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굉장히 너 이런 식으로 시를 읽어본 적 있어? 너 몇 학년 올라가니? 오, 학교는? 인천 예고? 대박. 예술 작품을 하니까는 확실히 자 여러분 여기 오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친구 아주 대단한 친구네.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는 친구인데 내가 여태까지 한 300명 가까이 설명회를 했었다고 얘기했었죠. 꽃의 의미에 가장 접근을 잘해가고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 여태까지 네가 이렇게 막 읽어본 적 있어 없어? 너 고2 때 성적 내신 성적도 많이 오를 수 있어. 왜? 니네 학교 교과서에서 교과서 안 나가지 잘. 교과서 외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아 인천 예고가? 오 기대해도 되겠어. 모의고사 성적부터. 오케이? 지금부터 그치? 너 전공이 뭐야? 예고? 미술 중에서 뭐야? 디자인이야? 서양화? 뭐야? 서양화. 목표 서울대여야 되겠네, 그치? 서양학과가 많진 않잖아, 그치? 서양학과. 자, 어쨌든 서양학과, 서울대 서양학과나 홍대 서양학과가 답인데, 그치? 서울대 가면 되겠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끊어줍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습니까? 여기부터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동방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동방에 대한 설명. 그럼 선생님 전 동방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명사 처리하면 돼요. 고유명사 처리하면 돼요. 동방에 대한 설명.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끝났어요. 이어져요. 그럼 동방에 대한 설명은 하나가 나와요. 최소 2개 이상이 나와요. 이거예요. 동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동방 하늘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하늘이 끝났습니다.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딱 읽었더니 친구들 대부분이 이건 부정적 상황 같아. 이게 왜 부정적이죠? 선생님 비가 안 내려서요. 어제까지가 장마였어. 그럼 오늘부터 비가 안 와.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꼭 부정적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게 긍정이야 부정이야는 문맥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돼. 사실 뭘 통해서 결정이 돼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말이 중요해 보이죠? 이게 그죠? 수업을 듣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말이 중요해 보여? 그럼 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다 꽃이라고 하죠. 근데 꽃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히려 뭐뭐 하지 않는가. 자, 오히려라는 말은 언제부터요? 무언가를 막 내가 그쵸? 못할 수 있는데 했어. 그때 오히려가 붙어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했을 때부터요? 끝났죠.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무슨 뜻이야? 꽃을 피우기가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치요? 꽃을 뭐예요 여러분? 피우기 어려운 얘들아 꽃을 피우기 어려운 그렇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꽃을 피우기 어려운 동방의 상황. 그럼 꽃의 상징적 의미 끝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읽기입니다. 이런 다음에 뭘 해야 돼? 조국 광복 이래 뭘까요?
그죠? 그 전에 암기한 내용으로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마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동방의 상황. 하나, 둘. 오히려 꽃이 폈어.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인들이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거야. 그 시를 주관적으로 감상해. 맞아요. 주관적으로 감상해. 너는 이 시를 읽고 나서 어땠니? 선생님, 저는 기뻤어요. 넌 이 시를 읽고 나서 저는 기쁘지 않고 오히려 슬펐는데요? 둘의 반응 괜찮아요. 오케이? 물어볼게요. 그런 걸로 수능 시험 봅니까? 이 시를 읽었는데 너는 슬퍼, 너는 기뻐. 이런 걸로 수능 시험이 나올까요? 그래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문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들이 수능을 평가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문학이라는 용어를 제발 쓰지 말아라. 뭐라고 써라? 읽기라고 써라. 이건 문학이 아니다. 되게 유명한 내용이 있죠. 정호승 시인이라고 있어요. 정호승 시인의 시가 수능에 나왔죠. 정호승 시인한테 풀렸습니다. 틀렸어요? 정호승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로 내가 시를 창작할 때 쓴 것 같은데? 하고 수능을 비판했어요. 하지만 수능은 바뀌지 않아요. 왜? 객관적으로 지문 속에서 그 단어의 뜻을 읽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학 교수들이 비판하는, 그치요? 이건 문학이 아니야. 이건 읽기야. 이게 문학의 공략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가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괜찮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읽기다. 애들이 망하는 게 어떤 애들이 망해요? 시를 읽다가 눈이 나왔어요. 이 시에서의 눈은 시련이나 고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눈만 나오면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시를 읽어가면서 눈이 긍정적 의미로 나오는 시가 있으면 성공할까요? 망할까요? 한번 망해볼까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맨 마지막 시에 고운의 눈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운의 눈길이라는 시에서 눈길 혹은 눈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길어보도록 할 거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힌트. 여기서의 눈은 긍정적 의미입니다. 시작. 자, 같이 갑니다. 집에 빨리 갑시다. 같이 갑니다. 가볼까요? 시작. 끝나야죠. 알아봐요? 앞에 생략된 말이 있죠. 누가 무엇을. 그렇죠. 누가 무엇을. 누가는 화자일 거야. 혹은 바라보다의 주체일 거야. 무엇을 바라볼까?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그럼 바라봐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당연히 눈길을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그럼 이건 뭐 도치법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따라오는 거지 학생들. 그렇지 않을까요? 좋아요. 바라보고 있네. 무엇을? 눈길을. 조금 있다가 깜짝 놀래요. 다음 시작. 조금 아까는 뭘 바라봤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잠깐만요. 이거는 좀 우리 상식이지 않을까요?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뭐랑 같아야 돼요? 저걸 정확하게 A랑 B랑 같으면 3단 논법의 대전제야. B랑 C랑 같으면 3단 논법의 소전제야.
결론 A랑 C랑 같아. 그래서 얘는 3단 논법의 일반항이라고 불러. 우리는 이런 논리학의 사실을 몰라요.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우리는 A는 B랑 같아, B는 C랑 같아. 그럼 A는 C랑 같아는 기본적으로 알죠. 맞습니까? 물어볼게요. 눈길은 뭐랑 의미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물어볼까요? 여기서 질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 해볼까요? 눈길은 낯선 지역이랑 의미하는 바가 같아요. 질문. 훌륭하죠. 훌륭하죠. 이렇게 해봐야 된다니까요. 눈길은 낯설어. 왜? 거기 들어보세요. 눈길은 낯설어. 왜? 생각해요, 찾아요. 다시 왜의 답을 생각해요, 찾아요. 찾는 거예요. 읽기는 찾는 거예요. 눈길은 낯설어. 왜? 시작. 눈길이 낯설어를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아까 읽을 때랑 되게 다르죠? 다음 시작.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되게 중요한 말 나오네요. 시작. 잠깐만. 뭐라고요? 평화로? 조금 아까는 뭐로 덮였어요? 어라? 그럼 이번에는 눈이 무엇과 의미하는 바가 같아야 돼요? 근데 눈이 아까 어디에 내렸죠? 그럼 눈은 혹은 눈길은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대시인들, 좋은 시인들, 훌륭한 시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시를 읽히게끔 쓰였어요. 그죠? 아무도 모를 뜻을 써놓고 나서 이게 좋은 시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를 아무리 주관적으로 감상한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의미 파악 다음에 주관적 감상인 거예요. 수능에서 물어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의미 파악까지만 물어봅니다. 그 뒤에 주관적 감상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운의 평화인데 여기까지 읽으면 오고 싶죠. 그럼 여기에서 이 시는 화자의 내면 변화가 나타난 시야. 왜? 조금 아까 눈길이 어떻다고요? 낯설어요. 왜? 어떻다고요? 처음. 즉 화자가 이렇게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이렇게 내면의 평화를 느끼기 전에 어떻게 썼을까요? 평화의 좀 반대말 끌고 와서 이렇게 내면이 혼란스러웠던 화자가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이 다 덮이듯 눈에 덮이듯 다 안 보이는 상태로 다 가라앉아버리고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지금 뭘 느끼고 있어? 내면의 평화. 눈이 내려서 저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버렸듯이 눈이 내 마음에도 내려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혼란함들을 싹 다 덮어버렸네. 시읽기. 그래서 이 고운의 눈길이라는 시가 학교 시험에서 보기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왜? 학생들이 나오면 다 틀려버렸는데 눈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특히 눈을 시련과 고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암기하듯이 시를 읽는 친구들은 이 시를 못 읽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읽어간다는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뀌시면 돼요. 그죠? 자꾸 배경지식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쵸? 의미 같대.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여기 볼까요?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단어가 있어. 제발 쫄지 말고. 바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유치원의 생명에서 잠깐만 읽어볼 시간. 시의 주제 여기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마지막 시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읽어갈 때 어때요? 마음이 이게 이렇게 좋아요? 아니면 답답해져요?
답답해지죠. 왜?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저 회의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시를 설명하면서 얘들아 회의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유 방법으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이런 것으로부터 그죠? 연역법이 출발됐고 그런 거 설명해 줄까요? 아니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아까 뭐 처리해버리냐고 그랬죠? 대명사, 고유명사. 선생님 말 이해돼요? 회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구해야 될 건가 봐?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말이 중요해요? 이런 말이 중요해요. 말이 끝났어요? 이어졌어요? 말이 이어져요. 하나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그 다음 시작? 내 또한? 진짜 중요한 말 나왔어요. 뭐예요? 자, 오케이? 그럼 앞에 나오는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뭐뭐 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게 보통 뭐가 나오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은 다음에 질문만 던져주면 여러분 스스로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끊어서 읽어주고 질문을 던지니까 다 대답해야 돼요. 그럼 1번과 2번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빨리 1번과 2번이 뭐가 됐어요? 그래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마음을 먹으면 한 3시간 동안 더 떠들 수 있거든요. 더 떠들어 볼까요? 아니면 대답하고 일찍 갈래요? 그래요? 3시간 하나 못하나 보자. 그럼 뒤에 앉은 친구들 다시 1번, 2번이 뭐가 됐다고요? 그럼 그것으로 인한 뭐가 나와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병들었어요. 1번과 2번의 결과 대명사로 처리할 거예요. 회의를 짐지지 못해서 병들었어요. 회의를 구하지 못해서 병들었어요. 애증을 짐지지 못해서 뭐 했어요? 그 상식. 질문이긴 해. 초인지 전략. 병들었어. 어디 갈까? 끝났죠? 그렇죠? 그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병원. 그죠? 이러면 시를 100% 읽는 친구들이 되는 거지. 얘를 읽으면서 어려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서 딱 수업할 때 얘들아 이 시 어려운 시야. 유치원. 그죠? 1920년대부터 등단해서 주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1930년대부터 서정주와 함께 생명탄생의 신비로움을 노래했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1950년대, 60년대부터 생명을 주로 노래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우리는 생명파신이라고 해요. 이 시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못하여 원인인가 봐. 결과네. 아파. 병원. 병든 자를 뭐하러 가볼까요? 고치러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이렇게 읽어볼까요? 그럼 이게 시가 달리 보여요. 물론 이 시는 뒷부분도 쉽진 않습니다. 근데 뒷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죠? 이렇게 연결 짓는 거. 이런 게 독해 부호고, 이런 게 초인지 전략이에요. 거기는, 병원에 대한 설명이야. 병원은 병원인데 어떤 병원이야? 서울대 병원이야. 그죠? 병원이긴 병원인데 어떤 병원이야? 가천대 병원이야.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겠죠. 그죠? 가천대 병원. 요즘에는 뭐 병을 만들러 간다고. 소문이 이게 뭐지? 암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암이 왼쪽인데 오른쪽을 잘랐다고 그런 소문이 살짝 돌면서 암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 부분을 뭐 잘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살짝. 여기도 병원에 대한 설명이야. 병원 어떤 곳이야? 이런 곳이야.
병원 이런 곳이요. 그죠? 눈에 들어오는 글자 딱 한 글자만 이렇게 사멸 있어. 선생님 사멸이 뭐예요? 하지 말고요. 두 번째 글자 모르는 걸 바로 쳐버리면 돼요. 다시 모르는 글자를 뭐 해보라고요? 그렇죠. 101이 있어요. 그럼 100은 나 몰라. 1은 우리 이런 글자 알아요 몰라요? 이거 뭐라 그래요? 나일 또는 뭐라 그래요? 해일. 거기 아라비아 사막 이거 뭘 것 같아요? 태양. 태양이 그쵸? 자결 나 몰라요? 그럼 열만 해도 돼. 졸라 더운가요? 까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두 글자. 그 중에서 내가 아는 거 한 글자를 가지고 문맥으로 접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고전시가. 오케이? 겨울방학 때 고3 수업에서 할 건데 그 고3 수업의 일부를 찍어서 카페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꽃표가 달렸어요. 이거 모의고사 조금만 보면 알죠? 백설표 달렸어요. 이거 뜻이 밑에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뭘까요? 아라비아 사막에는 태양이 더럽게 더워서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읽어주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병원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런 곳에 왜 다시 이런 곳에 왜 갈까요? 병을?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에 병을 고치러 가요. 배수에 진을 치고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 배수진이 뭔지 알아요? 예. 뒤에 뭐예요? 물. 배수진의 숫자 물. 등 뒤에 물. 앞에 적이 다가와. 둘 중에 하나죠? 쟤한테 죽든 물에 빠져 죽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 있는 애하고 그렇죠. 맞짱 떠서 쟤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겠네요? 그게 배수진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병 못 고치면 어떻게 되죠? 죽을 각오로 그럼 병을 고치겠죠? 선생님 말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볼까요?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수능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어떤 때는 1등급이 나오고 어떤 때는 3등급이 나오고 널뛰기를 해서 있어요. 영어 수학에 비해서 모의고사에서 널뛰기 하는 경향이 국어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낌으로 찍죠. 너 왜 3번 썼어? 3번이 가장 답인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야, 가장 옳은 것은 이잖아.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게 더 옳아서야. 2004년 수능시험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역사상 최초로 국어 복수 정답을 인정한 게 2004년 수능에 있었어요. 14년이 아니라 2004년. 오케이? 태어나기 전인 친구들도 있죠. 2004년 수능에서 그때 평가원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5번이 정답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번도 정답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 2번이 정답이 아니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건 100% 맞았는데 이건 30%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 30% 맞은 것도 어떻게 하겠다? 정답으로 인정하겠다. 왜?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가장 옳은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문제 잘못 낸 사람들이 그 잘못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보통 어느 시험이 많아요? 내신. 평가 수능 몇 명이네요? 80명에서 100명 사이가 내요. 45문제. 한 달 동안. 오케이? 평가원 모의고사 40명이 출제를 해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서 오답 논란이 있죠? 전국연합 모의고사 몇 명이네요? 15명에서 송명사이가 출제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보지요? 그지요? 학교 시험 몇 명이네요? 3명에서 4명? 근데 우리가 낸 시험 문제는 안 틀렸어? 그렇지 않아요. 틀릴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기출 문제들이 문제집에 수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기출 문제들이 여러 가지에 나오다 보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죠? 야 그래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맞아. 아니 그냥 그렇게 되는 건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수능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내신을 공부할 때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면 사실은 담당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여기 보세요. 오늘부로 여러분이 읽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기가 바뀌면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 특히 성적이 바뀌게 되는데 왜 바뀌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자 선생님 좀 올려놓을까 그래도? 우리? 마스크 좀 살짝 올릴까? 끝났대 5분 남았는데 그죠? 저도 마스크 벗고 싶은데 1월달 한 중하순 가면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할 때 그때 우리 다 벗고 얼굴을 그때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마스크가 좋은 점이 딱 하나 젊어 보이고 그죠?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자,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오잖아요. 모의고사가 됐든 내신이 받든 그럼 선생님은 세 가지로 나누라고 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실수해서 틀린 문제 두 번째는 학습량을 내가 진짜 조금 늘렸어. 그럼 맞출 수 있었던 문제. 세 번째는 다시 풀어도 틀릴 것 같은 문제. 다시 풀어도 틀릴 것 같아. 이거 세 가지로 나눠보라고 하거든요. 그죠? 10개 틀렸어. 그럼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 10개 틀렸어. 그럼 이게 한 두세 개. 그죠? 요게 또 한 3개에서 5개 수준. 다시 풀어도 틀릴 것 같아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많으면 2개, 적으면 하나, 진짜 많으면 3개. 10문제 같은 나누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자,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너는 뭐 위주로 공부할 거야? 그럼 이거 두 가지 위주로 자신의 개인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다시 풀어도 틀릴 것 같아요. 저 문제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풀 수 있어요. 저 문제 다음 시험에 나올까요? 저 문제가 다음 시험에 나올 확률 몇 %일까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거 위주로 공부하죠. 학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죠? 저 이거 틀렸는데 이거는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이해가 안 가요. 얘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가 머릿속에 남게. 얘 시험에 나오나요? 다음 시험에? 다음 시험에 얘가 출제될 확률은?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학생들한테 너 이거 실수했네? 네. 왜 실수했어? 어이없이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옳은 것은 읽고 틀렸어요. 그죠? 보통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들이 1번에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그 친구들한테 너 다음 시험 볼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물어볼게요. 다음 시험에 실수 안 하나요? 그 말을 들었더니 다음 시험에 실수를 안 하나? 얘가 고쳐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국어가 1등급인 학생과 2등급인 학생의 차이가 뭘까요? 이 개수 차이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예요. 1등급 학생들은 두세 개까지 가지 않아요. 그죠? 3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도 역시나 차이가 나요. 그럼 내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 학습량 늘릴 거야. 얼마만큼 늘릴 수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빼, 타과목 공부하는 시간 빼, 못 빼? 공부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죠? 성적을 올리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너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수는 어디에서 나와요? 습관. 실수는 내가 하는 습관적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습관은 무의식적 행동이죠. 야, 너 왜 다리 떨어? 제가 다리 떨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너 왜 이렇게 해?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어? 이게 습관이에요. 글을 읽을 때 선생님이 아까 진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까 하는데 여러분 천천히 못 읽죠? 왜? 습관이라서. 자, 학기 중이야. 3월달부터 7월달까지야. 중간고사 봤어? 기말고사 봤어? 어떻게? 습관을 뜯어 고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가요. 실수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실수로 틀렸어요. 저 두세 개 안 틀렸어요. 한두 개 안 틀렸어요.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만 해도 제대로 읽기만 해요. 그럼 물어볼까요?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리는 게 국어에만 있을까요? 사회나 과학엔 없을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될까요? 예. 그래서 읽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제 월요일이죠? 다 끝나고 나서 2명의 학생이 남아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읽기를 하려면 그럼 뭘 읽는 게 좋을까요? 철학책이나 뭐 이런 책을 사서 좀 읽을까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볼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가장 좋은 읽기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겨울방학 때 학원에서 나가는 교재들이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문학은 뭘 좀 해볼까요? 예술. 다시, 문학은 뭘 해온다고요? 시가 있어요. 시를 미리 내가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읽어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설명이랑 어떻게? 맞춰보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비문학이야, 독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문제 평상시에 풀던 대로 그대로 풀면 됩니다. 채점했죠? 채점하고 나서 그 다음 분석해봅니다. 그 분석을 할 때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는데 여기 볼까요? 오늘 보니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까지 있어요. 몇 번째 문단 분석하는 게 진짜 중요해 보여요? 1문, 천문단? 왜? 뒤에 이어질 내용을 외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달과 2월달에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 진짜 철저히 하잖아요? 학원에서 나가는 과제 제목이 뭐죠? 여기 없네. 4주혁명이에요. 왜? 4주만 해도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 몇 주 할 거예요? 8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1월달과 2월달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적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그것 외에 뭔가를 더 읽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한테 추천합니다. 선생님, 신발이 너 나랑 똑같네? 아주 훌륭한 보는 안목이 있는 학생이군.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과제만 내주는 거 외에 저는 정말 읽기 끝판왕이 되고 싶어요. 읽기를 늘리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한테 추천인데요. 뭘 추천해주고 싶냐면, 너 문과에 이과예요? 이과. 혹시 모의고사에서 그 탐구 뭐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탐인데 과탐 중에서 물리? 생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물 교과서가 있겠죠? 생물 교과서를 이렇게 읽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비문학 읽어봤었죠? 맞아요? 걔를 그 2번, 3번 읽으면 안 되고 딱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2번 읽어도 돼요? 3번 읽어도 돼요? 그럼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교과서가 달달달 외워져요. 교과서를, 과학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를 이렇게 읽어볼까요? 어마어마해진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끊어읽기 해가면서 표시해가면서 문단별로 중심 내용 요약해가면서 뒤에 이어질 내용 예측해가면서 읽어볼까요? 그럼 그때부터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 왜가 나오네. 왜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네. 이거 객관식 문제지 뭐 그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다시 겨울방학이야? 시간이 있어? 나는 읽기에 시간이 있어. 특히 우리 예고 친구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를 안 갈 거야. 그럼 무슨 과목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수학이 필요 없죠. 그럼 상대적으로 미술을 하긴 하지만 학습 양은 적겠죠. 그때 나는 사탐을 이렇게. 난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내가 배운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탐구 과목이 생윤이야. 그럼 생윤 책을 막 이렇게 작살나듯이 그냥 하루에 2페이지, 3페이지만 읽어버리는 거예요. 요약해가면서. 그럼 끝. 2 과목이 끝나요. 하나는 읽기가 끝나고요. 그렇죠? 하나는 사탐이 끝나거나 과탐이 끝나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그죠? 내용이 1등급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읽기다. 올 겨울방학은 전체적으로 내가 무언가 지문을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자. 마지막,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읽었어요. 그게 틀릴까봐. 내가 메모를 했어요. 틀릴까봐 걱정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메모를 하면서 읽잖아요. 중심 내용을 막 쓰잖아요. 그게 틀리더라도 그런 행위를 계속하면 읽기는 무조건 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매일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달 뒤에 여러분들의 읽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하다가 선생님 제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건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대로 읽고 있는 건가요? 그죠? 궁금하시면 저쪽 정수기 있죠 학원에. 그 정수기에서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1강의실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가 원장실입니다. 언제든지 들고 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상담하러 오셔도 돼요. 안에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혹시나 그냥 오시기 뭐하면 가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국일학원에 원장이 있긴 한 거야. 부원장님이 뭔가 다 연락하고 막 하고 뭐하고 하는데 원장이 없는 학원이야 이런 소문이 돌았다 하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받는 모든 책, 모든 프린트 있죠? 밑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에서 첫 번째 이 핸드폰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학원 전화번호가 아니라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죠? 10년 넘게 항상 모든 책과 모든 프린트에 써놓는 그리고 그 다음 게 학원에서 시간표하고 상담을 총괄하고 있는 이제 학원 총괄 부원장님 전화번호고 이것도 개인 전화번호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돼요. 저 누군데 뭐 상담해달라 뭐 해달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르쳐달라 뭐 해달라 그렇죠? 특히 1월달하고 2월달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상담 요청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그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